나는 더 이상 어떤 생명도 책임지고 싶지 않았다. 1년 전 내 여동생 수지는 비 오는 밤 의문의 사고로 목숨을 잃었다. 차가 완전히 망가진 채 도로 옆 숲속에 처박혀 있었고 그녀는 안전벨트를 매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목이 꺾인 상태로 발견됐다. 경찰은 우발적 사고라고 단정지었지만 나는 납득할 수 없었다. 그녀는 그 시간에 그 장소에 있을 이유가 없었고 수지는 항상 조심하는 사람이었다. 그날 이후 나는 무기력한 삶을 살아갔다. 직장도 관두었고 사람들과의 연락도 끊었다. 집은 음소거된 감정의 무덤 같았고 어둠은 내가 유일하게 느끼는 감각이었다. 그런 나에게 뜻밖의 일이 일어난 건 우연히 들른 동물 보호소에서였다. 처음엔 그냥 무심코 들어갔던 것이다. 비가 부슬부슬 내리는 날이었다. 습한 공기 속 나는 그 작은 생명과 눈이 마주쳤다. 그는 모두가 외면하던 구석 우리에 조용히 앉아 있었다. 누렇게 물든 털, 한쪽 귀는 조금 접혀 있었고 눈빛은 이상하리만큼 깊었다. 마치 무언가를 알고 있는 것처럼 내가 다가가자 그는 일어나 조용히 꼬리를 흔들었다. 얘 이름은 밤이에요. 구조된 지 한 달 정도 됐는데 아무하고도 친해지지 않았어요. 처음이네요. 꼬리 흔든 거. 직원의 말에 나는 말없이 문서를 작성했다. 이유는 설명할 수 없었다. 그저 나도 모르게 그렇게 하고 있었다. 바미는 내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조용한 개였다. 짖지도 장난도 치지 않았다. 마치 사람의 마음을 읽기라도 하는 것처럼 내 슬픔을 침묵으로 위로했다. 그는 내 침대 옆에 늘 앉아 있었고 가끔은 마치 무언가를 바라보는 듯 허공을 응시했다. 그러던 어느 날 이상한 일이 시작되었다. 바미가 매일 같은 시간 현관 앞에서 나를 바라보며 문 쪽을 긁기 시작한 것이다. 처음엔 산책이 하고 싶은 줄 알았다. 하지만 산책에 나서면 그는 늘 같은 방향으로 나를 끌었다. 마을 중심을 지나 오래된 도로를 지나 결국 수진이 사고를 당했던 그 숲 근처로 나를 데려려 했다. 나는 처음엔 그를 막았다. 거긴 가고 싶지 않았다. 그곳은 기억의 무덤이었다. 하지만 바미는 고집스러웠다. 어느 날은 내 팔을 입으로 물고 끌어당기기까지 했다. 그의 눈엔 어떤 절박함 같은 게 있었다. 마치 그곳으로 가야만 한다는 듯이. 나는 결국 굴복했다. 비 오는 저녁, 바미를 따라 그 길을 다시 밟았다. 그리고 우리는 도착했다. 수진이 죽은 바로 그 장소. 잡초가 무성하게 자란 숲과 고요한 공기 속 나는 다시 심장이 두근대기 시작했다. 바미는 숲속으로 빠르게 파고들었고 나는 따라가며 속삭였다. 거기 뭐가 있는 거야? 바미. 그 순간 그는 멈췄다. 그가 멈춘 곳엔 작은 나무 더미가 있었고 그 아래 뭔가 희미하게 빛나는 것이 있었다. 나는 조심스레 그것을 꺼냈다. 수진이 죽은 날 그녀가 항상 가지고 다니던 펜던트였다. 하지만 이상한 건 이 펜던트는 사고 이후 분명히 수색된 곳에서 발견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경찰도 가족도 못 찾았던 그것이 왜 지금 여기 있는가? 나는 덜덜 떨며 펜던트를 손에 쥐었다. 순간 찬 기운이 손끝을 타고 온몸을 휘감았다. 그리고 바로 뒤에서 낙엽 밟는 소리가 들렸다. 뒤를 돌아봤을 때 아무도 없었다. 하지만 나는 느꼈다. 누군가 혹은 무언가가 우리를 지켜보고 있었다. 바미는 등을 구부리고 낮게 으르렁거렸다. 그리고 눈앞의 어둠 속에서 희미하게 사람의 실루엣이 보였다. 수진. 하지만 그건 수진이 아니었다. 나는 한 발자국도 움직일 수 없었다. 그림자는 가만히 나무들 사이에 서 있었고 마치 안개처럼 형체가 또렷하지 않았다. 인간처럼 보였지만 동시에 무언가 이질적인 것이 느껴졌다. 나는 숨을 죽인 채 바라봤고 바미는 이를 드러내며 더 깊게 으르렁거렸다. 그 순간 그림자가 스르륵 숲속으로 사라졌다. 마치 바람에 흩날리는 연기처럼. 나는 본능적으로 펜던트를 주머니에 넣고 바미의 목줄을 당겼다. 가자, 바미. 집으로 돌아오는 길은 이상할 정도로 길게 느껴졌다. 가로등 불빛 아래 바미는 계속 뒤를 돌아보았다. 그리고 나도 느낄 수 있었다. 누군가, 아니 무언가가 따라오고 있었다. 눈으로는 보이지 않았지만 존재는 느껴졌다. 그것은 공기 속에 스며든 냉기처럼 내 뒤를 바싹 따라붙었다.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한 채 펜던트를 책상 위에 올려두었다. 은빛 체인은 녹이 슬어 있었고 작은 유리 구슬 안엔 수진의 어릴 적 사진이 들어 있었다. 그러나 그 구슬 안에서 뭔가 반짝거렸다. 그냥 빛 반사라고 하기엔 이상한 형체. 나는 확대경을 가져와 그것을 들여다보았다. 그리고 숨이 멎었다.
사진 뒤쪽에 이전엔 없던 작은 그림이 있었다. 나무 두 그루, 그리고 그 사이에 놓인 오래된 우물. 그 우물은 수진과 내가 어릴 적 자주 놀던 장소였다. 할머니 댁 근처 지금은 아무도 가지 않는 폐가 뒷마당에 있었다. 그게 왜 여기에? 나는 이건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고 느꼈다. 누군가 혹은 수진이 나에게 무언가를 말하고 있는 듯했다. 그날 이후 매일 밤 나는 꿈을 꾸었다. 꿈속에서 나는 숲을 걷고 있었다. 주변은 안개로 가득했고 누군가 내 이름을 속삭였다. 지훈아. 그건 분명 수진의 목소리였다. 나는 꿈속에서도 그녀를 따라갔고 매번 도착하는 곳은 항상 같았다. 낡은 우물, 그리고 그 앞에 서 있는 수진의 뒷모습. 하지만 그녀가 고개를 돌리는 순간 꿈은 항상 끊겼다. 며칠 후 나는 결심했다. 우물을 찾아가 보기로. 마치 거기에 답이 있을 것처럼 설명할 수 없는 충동이 나를 움직였다. 차를 몰고 몇 시간 달려 도착한 그곳은 여전히 폐허였다. 잡초는 허리 높이까지 자라 있었고 집은 무너져 내릴 듯 위태로웠다. 밤이는 내려서자마자 짖기 시작했다. 그는 우물 쪽으로 성큼성큼 걸어갔다. 이상하게도 그는 그 장소를 처음 보는 것 같지 않았다. 마치 이미 알고 있던 곳처럼. 우물 앞에 설 때 나는 그 안을 들여다봤다. 어둡고 깊어 보였고 오래된 돌벽은 물기로 축축하게 젖어 있었다. 그런데 뭔가 반짝이는 것이 아래에 있었다. 나는 손전등을 꺼내 비추었다. 그리고 내 심장은 멈출 뻔했다. 그 아래 무언가, 정확히 말하자면 누군가 있었다. 희미하지만 분명히 보였다. 젖은 머리카락, 창백한 피부. 한 여자가 우물 바닥에 웅크리고 있었다. 나는 본능적으로 뒤로 물러섰다. 하지만 그 순간 그 여자의 눈이 번쩍 떠졌다. 위로 올려다보는 눈, 직접 나를 보고 있었다. 수진이야. 나는 중얼거렸다. 그러나 그 얼굴은 수진이 아니었다. 그건 전혀 모르는 여자의 얼굴이었고 그녀는 입을 열었다. 늦었어. 너도 와야 해. 그녀의 말과 함께 땅이 진동하듯 흔들렸고 우물 바깥으로 찬 기운이 퍼져나왔다. 나는 비틀거리며 뒤로 물러섰다. 바미는 겁에 질린 듯 울부짖었고 순간 그의 눈이 우물을 넘어 시선을 멈췄다. 나는 고개를 돌렸다. 그리고 거기 그 폐가 창문 너머로 수진이 나를 바라보고 있었다. 하지만 그녀는 웃고 있지 않았다. 그녀의 눈엔 두려움이 가득했고 입술은 움직이며 어떤 말을 하고 있었다. 도망쳐. 나는 얼어붙은 듯 그 자리에 서 있었다. 수진의 입모양이 분명히 말했다. 도망쳐. 하지만 도망칠 수 없었다. 몸이 말을 듣지 않았다. 공포가 목덜미를 움켜잡고 심장이 쇠망치처럼 쿵쿵 내 가슴을 때렸다. 폐가의 창문 너머 수진의 형체는 점점 더 희미해지더니 마치 연기처럼 사라졌다. 그와 동시에 우물에서 들려오는 끈적한 물소리. 나는 본능적으로 뒤돌아봤다. 하지만 우물은 텅 비어 있었다. 방금 전까지 여인이 있던 그 자리엔 아무것도 없었다. 오직 정막 그리고 섬뜩한 냉기만이 남아 있었다. 바미는 낮게 으렁거리며 내 다리 옆에 딱 붙어 있었다. 그 작은 몸에서 뿜어져 나오는 긴장감은 마치 경고 같았다. 나는 주먹을 쥐고 숨을 들이마셨다. 확인해야 해. 나는 폐가로 향했다. 오래된 나무 문은 반쯤 부서져 있었고 바람에 삐걱거리며 흔들리고 있었다. 그 문을 밀고 들어간 순간 오래된 먼지와 곰팡이 냄새가 코를 찔렀다. 어릴 적 여름날 이 집에서 수진과 함께 뛰놀던 기억이 스쳤지만 지금 이곳은 무덤 같았다. 계단은 삐걱거리는 소리를 내며 날 위협했다. 하지만 나는 이끌리듯 2층으로 올라갔다. 그리고 그 방. 우리가 어릴 적 비밀기지처럼 사용하던 작은 방이 눈앞에 있었다. 문은 닫혀 있었고 손잡이를 잡은 순간 나는 강한 정전기를 느꼈다. 마치 이 공간이 살아 숨쉬고 있는 듯했다. 문을 천천히 열자 바람이 안쪽에서 쏟아져 나왔다. 방 안은 차가웠고 그 냉기는 뼛속까지 스며들었다. 하지만 그 한가운데 오래된 책상 위에 놓인 낯익은 물건 하나. 수진의 일기장이었다. 나는 그걸 집어들고 조심스럽게 첫 페이지를 펼쳤다. 페이지마다 정성스럽게 써내려간 글씨가 빽빽이 적혀 있었다. 그러나 날짜를 보는 순간 숨이 멎었다. 2023년 8월 13일. 그건 수진이 사고로 죽은 날이었다. 그리고 밑에 적힌 문장은 더 충격적이었다. 그가 곧 올 거야. 그가 나를 지켜보고 있어. 지훈아, 만약 이 일기장을 본다면 우물 아래를 파. 진실이 그 안에 있어. 나는 손을 떨며 페이지를 넘겼다. 더 이상은 읽을 수 없었다. 머릿속이 혼란스러웠다. 우물 아래 파라고? 그 순간 방 안의 공기가 바뀌었다.
문이 쾅 하고 저절로 닫혔고 불이 꺼졌다. 캄캄한 어둠 속에서 귓가에 속삭임이 들려왔다. 그만. 돌아가. 나는 벌떡 일어났고 손전등을 꺼내 문으로 달려갔다. 문은 잠겨 있었다. 밖에선 바미가 짖는 소리가 들렸다. 뭔가 아주 가까이 다가오고 있었다. 그때 방 안의 한쪽 벽이 미세하게 흔들리는 게 보였다. 나는 조심스럽게 다가가 벽지를 들췄다. 그리고 그곳에서 누군가가 손으로 긁은 듯한 자국들, 수많은 손톱 자국, 그리고 그 아래에 숨겨져 있던 작은 철문. 나는 그 문을 열기 위해 손톱으로 주변을 뜯었다. 녹슨 손잡이를 잡자마자 차디찬 기운이 뿜어져 나왔다. 안은 좁은 공간이었고 어둠 속에서 나를 향해 뭔가가 움직였다. 나는 손전등을 들이댔고 비명을 지를 뻔했다. 그 안에는 오래된 사진 수십 장, 그리고 그중 한 장은 나였다. 방금 전까지 내가 폐가에 들어오는 장면이 찍혀 있었다. 이게 어떻게? 나는 사진을 떨어뜨리고 뒷걸음질 쳤다. 그 순간 뒤에서 누군가 속삭였다. 그는 너를 알고 있어. 나는 돌아봤다. 그리고 거기 수진이 서 있었다. 하지만 이번엔 그녀의 눈이 붉게 빛나고 있었다. 수진? 내 입에서 새어나온 목소리는 갈라져 있었다. 눈앞에 그녀는 확실히 수진이었다. 하지만 뭔가 달랐다. 표정 없는 얼굴, 붉은 눈동자, 그리고 피부 아래에서 퍼져나오는 어두운 기운. 수진아? 너 맞지? 그녀는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천천히 내게 다가왔다. 목소리는 들리지 않았지만 머릿속에 울리는 듯한 울림이 있었다. 그는 나를 묻었어. 네가 알아야 해. 그 순간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한 줄기 흘렀다. 하지만 그것은 투명하지 않았다. 검고 끈적한 액체. 마치 절망이 눈물이 되어 흐른 듯한 느낌이었다. 누가 너를 묻었어? 하지만 그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녀의 형체는 서서히 허공으로 녹아들었고 다시 방엔 정막만이 남았다. 나는 철문 안에 있던 사진들을 떨리는 손으로 다시 들여다봤다. 낡은 사진들. 누군가가 멀리서 찍은 듯한 감시하는 듯한 각도. 그리고 그중 몇 장은 수진이 사고로 사망하기 전 며칠 사이의 모습이었다. 분명히 죽은 날까지도 누군가가 그녀를 지켜보고 있었다. 그중 하나, 그녀가 폐가 근처 우물 옆에 서 있는 사진. 나는 곧장 폐가 밖으로 뛰쳐나갔다. 바미는 아직도 우물 옆에 있었다. 마치 나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처럼 조용히 꼬리를 흔들었다. 바미야, 우리 그걸 확인해 봐야 해. 우물은 오래되어 있었고 돌로 된 테두리는 이끼로 뒤덮여 있었다. 안을 들여다보니 어둠 속에 물이 고여 있었고 바닥은 보이지 않았다. 나는 손전등을 비췄지만 빛은 그저 깊은 어둠에 빨려 들어가는 듯했다. 우물 아래를 파? 그 말을 믿을 수밖에 없었다. 나는 근처에서 썩은 삽을 발견하고 망설임 없이 우물 옆 흙을 파내기 시작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손바닥엔 물집이 잡히고 이마엔 땀이 줄줄 흘렀다. 바미는 조용히 옆에 앉아 내 움직임을 지켜보았다. 그리고 어느 순간 깡! 쇠 같은 소리가 들렸다. 나는 숨을 멈추고 손으로 흙을 더 걷어냈다. 땅속에서 드러난 것은 낡은 철제 상자였다. 녹슨 자물쇠가 달려 있었고 겉면엔 이상한 문양이 새겨져 있었다. 이상하게도 문양을 보는 순간 머리가 지끈거렸다. 나는 망치로 자물쇠를 부뒀다. 그리고 뚜껑을 열자 안에는 여러 개의 서류와 함께 수진의 목걸이 하나가 들어 있었다. 그 목걸이는 그녀가 어릴 적부터 항상 하고 다니던 것이었다. 교통사고 후 시신에서 발견되지 않아 가족 모두가 궁금해했던 물건이었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꺼내 펼쳤다. 그 안엔 놀라운 정보들이 들어 있었다. 수진김, 정신과 진료 기록, 환청 및 환시 증세 반복, 피해 망상, 타인 감시에 대한 집착 증세. 그녀는 정신병 치료를 받고 있었다. 그 외에도 병원에서의 상담 내용 요약, 그녀가 어떤 남자가 자신을 따라다닌다고 지속적으로 진술한 기록이 있었다. 의사는 망상으로 판단했다. 하지만 만약 그게 망상이 아니었다면 나는 더 깊이 파고들수록 숨이 막혔다. 마지막으로 상자 안 가장 아래에서 나는 오래된 USB 메모리를 발견했다. 겉면에는 그녀의 필체로 쓰인 글이 적혀 있었다. 지훈아, 이걸 보면 알 거야. 믿지 마. 아무도. 그 순간 뒤에서 인기척이 들렸다. 나는 소스라치게 놀라 뒤를 돌아봤다. 폐가의 창문 위쪽 누군가가 나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형체는 희미했지만 분명 사람의 눈이었다. 눈이 마주쳤다. 그리고 그 눈이 아주 천천히 사라졌다. 나는 바미를 안고 일어섰다. 이건 단순한 유령의 속삭임이 아니다. 수지는 뭔가를 알아낸 거야.
누군가가 그녀를 막으려 했고 그걸 나에게 넘기려 한 거야. 그리고 나는 다짐했다. 이제부터 나는 이 진실의 끝을 향해 걸어갈 것이다. 무엇이 기다리고 있든 간에. 집으로 돌아오자마자 나는 USB를 노트북에 꽂았다. 손이 떨리고 있었다. 수진이 마지막으로 남긴 메시지. 그 안에 뭐가 들어있을까? 컴퓨터 화면이 깜빡이더니 단 하나의 파일이 나타났다. 나는 숨을 들이마시고 재생 버튼을 눌렀다. 영상 속엔 흐릿한 병원 복도가 보였다. CCTV 화면처럼 보였다. 화면 아래 날짜 2022년 9월 11일 수진이 사망하기 불과 6일 전이었다. 카메라가 병실 안쪽을 비추자 수진이 있었다. 그녀는 침대에 앉아 무언가를 창밖에 중얼거리며 바라보고 있었다. 그러다 갑자기 벌떡 일어나더니 병실 문 앞으로 달려갔다. 문 밖에 서 있는 남자. 얼굴은 어둠에 가려져 있었지만 뚜렷한 실루엣이 느껴졌다. 그리고 왜 자꾸 따라다녀요? 이제 그만해요. 그 남자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고개를 갸웃거리며 수진을 쳐다보다가 병원 복도 저편으로 사라졌다. 영상이 끊기기 직전 수진이 카메라를 똑바로 바라봤다. 그녀의 입이 이렇게 움직였다. 지훈아, 날 믿어줘. 나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병원. 그녀가 입원해 있던 병원에서 무언가 일어났다. 그 남자가 다시 나타났던 것도 거기였다. 그날 밤 나는 병원을 찾아갔다. 오래된 정신과 병동은 이제 사용되지 않고 있었고 리모델링 예정이라 사람이 없었다. 하지만 관리실에 남아있던 문서처를 통해 수진의 진료 기록이 보관되어 있는 보관소 위치를 알아냈다. 지하 아카이브실. 밤이는 병원 입구부터 이상하게 낑낑거리기 시작했다. 무언가를 알아차린 듯 안쪽을 향해 경계심을 보였다. 괜찮아. 밤이야. 그냥 서류만 찾고 나올 거야. 지하로 향하는 계단은 어두웠고 전등 하나 켜지지 않았다. 손전등 불빛 아래 나는 곰팡이 냄새가 진동하는 복도를 따라 걸었다. 철문 앞에 도착하자 문은 이상하게 반쯤 열려 있었다. 안에는 오래된 기록들이 가득했다. 먼지가 소복이 쌓인 서류들 사이에서 나는 김수진 이름을 찾기 시작했다. 그리고 한 상자. 김수진. 특수기록. 나는 상자를 열었다. 안에는 수진이 직접 작성한 자필 노트도 있었고 상담 내용이 담긴 녹취록과 메모들이 들어 있었다. 그 사람은 계속 병원 안을 돌아다녀요. 의사들은 안 보인대요. 하지만 분명히 있어요. 어떤 밤에는 제 귀에 속삭이기도 해요. 진실을 말하면 넌 사라질 거야. 다음 장엔 의사와의 상담 메모. 김수진 씨는 강한 피해 망상을 보이며 병원 내 특정 공간에 대한 집착이 강합니다. 특히 지하 기록실에 대한 반복적인 언급이 있으며 그 공간에 누군가가 살고 있다는 주장을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나는 갑자기 숨이 막혔다. 지금 내가 있는 이 공간, 그 순간 철문이 끼익 소리를 내며 저절로 닫혔다. 누구야? 나는 소리쳤지만 돌아오는 건 깊은 정적뿐이었다. 그리고 어디선가 들려오는 발소리. 계단 쪽이 아닌 아카이브실 안쪽 벽 뒤에서 텁텁텁 점점 가까워졌다. 바미는 갑자기 짖기 시작했고 내 옆에 딱 붙어 몸을 웅크렸다. 나는 손전등을 흔들며 벽을 비췄다. 그리고 그때 벽 틈 사이로 붉은 눈동자가 나를 똑바로 바라보고 있었다. 눈이 사라지지 않았다. 숨도 쉬지 않는 듯 그 존재는 가만히 나를 쳐다보고 있었다. 그때 벽에서 손이 나왔다. 말 그대로 시멘트 벽을 뚫고 나온 듯한 길고 마른 손. 나는 바미를 끌어안고 그대로 아카이브실 밖으로 뛰쳐나왔다. 계단을 넘어 병원 바깥으로 도망치는 동안 그 손이 내 뒤를 따라오는 소리를 환청처럼 계속 들었다. 도망치지 마. 귀에 맴돌던 목소리는 수진의 것이 아니었다. 집에 도착한 후 나는 침대 위에 주저앉아 숨을 몰아쉬었다. 이건 단순한 사고도 망상도 아니었다. 무언가가 수진을 그리고 지금은 나를 쫓고 있다. 그것은 사람이 아니다. 그것은 진실이 드러나는 걸 막으려는 그 무엇이다. 하지만 난 이제 멈추지 않을 것이다. 수진이 남긴 길을 따라 끝까지 간다. 그날 이후 나는 거의 잠들 수 없었다. 눈을 감으면 붉은 눈동자가 떠올랐고 귀에는 다시 그 목소리가 맴돌았다. 진실을 파헤치면 넌 사라질 거야. 바미는 나보다 더 예민하게 반응했다. 밤마다 거실 구석을 향해 으르렁거리며 짖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지만 마치 그곳에 누군가 있는 듯한 눈빛이었다. 나는 수진의 기록 중 하나가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다. 그 그림자는 거울을 통해 온다. 내가 그를 볼 때마다 거울이 이상하게 일그러진다.
나는 방 안 거울을 바라보았다. 평범해 보였지만 밤이가 그 앞에만 가면 꼬리를 내리고 숨으려 했다. 다음 날 나는 병원에서 가져온 노트를 다시 펼쳐 읽기 시작했다. 한쪽에는 무언가 이상한 도형이 그려져 있었고 밑에 수진의 글씨가 적혀 있었다. 여기에서 시작됐어. 그림자, 거울, 그리고 그 방. 나는 뒷장을 넘기며 멈췄다. 사진이 하나 끼워져 있었다. 병원 복도 끝에 있는 낡은 문, 그리고 문 위에 적힌 글자, 기억 치료실 B13. 이상했다. 병원 지도에는 그런 방이 없었다. 나는 다시 병원으로 향했다. 이번에는 친구 민재에게 도움을 요청했다. 그는 의대생으로 병원 구조에 익숙했다. 병원에 아는 사람도 있었기에 출입증을 빌릴 수 있었다. 진짜 괜찮겠어? 민재가 물었다. 응, 난 이제 이걸 끝내야 해. 우리는 밤 늦게 병원에 들어갔다. 민재는 감시 카메라가 꺼지는 시간대를 계산해 알려줬고 나는 그 틈을 이용해 지하로 향했다. 지하 복도를 따라 걸으며 나는 손전등을 비추어 하나하나 방 번호를 확인했다. B10, B11, B12, 그 다음은 벽이었다. 그런데 자세히 보니 벽돌색이 조금 다르고 벽면엔 옅은 금속 자국이 남아 있었다. 누군가 인위적으로 막은 흔적. 나는 벽을 두드렸다. 텅텅 다른 벽들과는 소리가 달랐다. 안쪽이 비어 있었다. 민재 여기 뭐 있어? 도와줘. 우리는 근처에서 철제봉을 찾아 벽을 뜯기 시작했다. 먼지와 곰팡이 냄새 속에서 오래된 문이 드러났다. 문 위에는 페인트가 벗겨진 채 희미하게 B13이라 적혀 있었다. 손잡이를 돌리는 순간 문은 삐걱이며 열렸다. 안은 이상하리만치 깨끗했다. 누군가 최근까지 사용한 듯한 느낌. 하지만 조명이 없었다. 손전등 불빛 아래 우리는 방 안을 천천히 살폈다. 방벽에는 거울이 가득 달려 있었다. 정면 거울, 측면 거울, 천장 거울, 마치 무한히 비치는 미로 같았다. 그리고 방 한가운데 낡은 침대 위에 놓인 무언가, 수진의 목걸이. 나는 숨을 삼켰다. 그건 그녀가 평생 하고 다니던 펜던트였다. 교통사고 이후 아무리 찾아도 나오지 않던 물건. 여기에 있었던 거야. 나는 목걸이를 집으려 손을 뻗었다. 그 순간. 거울 속 수진의 모습이 눈앞에 나타났다. 하지만 그건 평범한 수진이 아니었다. 눈이 텅 비어 있었고 입술은 피로 번져 있었다. 그녀가 속삭였다. 내가 갇혀 있어? 나 대신 누가 나갔어? 그리고 뒤에서 철커덕 소리가 났다. 문이 닫혔다. 나는 돌아섰고 민재도 깜짝 놀라 말했다. 형, 우리 거울 속에 셋 있어. 나는 고개를 들어 거울을 봤다. 나, 민재, 그리고 낯선 여자 하나가 우리 뒤에 서 있었다. 피투성이 환자복을 입은 채 웃고 있었다. 나가면 안 돼. 그리고 모든 거울이 동시에 깨지기 시작했다. 산산이 깨진 거울 파편들이 바닥을 뒤덮은 채 방 안은 숨 막히는 정적에 휩싸였다. 나는 반사적으로 민재를 감싸 안았고 바미는 으르렁거리며 내 다리 곁에서 긴장하고 있었다. 거울 조각들 너머 그 낯선 여자의 피 묻은 발자국이 천천히 다가오고 있었다. 하지만 고개를 돌려 방 안을 봤을 땐 아무도 없었다. 그녀는 거울 속에서만 존재하는 건가? 나는 조심스럽게 수진의 목걸이를 집었다. 차갑고 묘하게 진동하는 듯한 감각이 손끝을 타고 올라왔다. 순간 눈앞이 어질어질해졌다. 여기서 나를 꺼내줘. 수진의 목소리. 분명 내 머릿속에 들렸지만 너무나도 생생했다. 형, 괜찮아? 민재가 나를 흔들었다. 나는 정신을 차리고 고개를 끄덕였다. 이 방 그냥 물리적인 공간이 아니야. 뭔가 다른 차원이 겹쳐져 있어. 그게 무슨 말이야? 여긴 기억이 갇히는 장소야. 단순한 병실이 아니야. 나는 무언가에 이끌리듯 벽 한쪽에 손을 댔다. 놀랍게도 손이 벽을 뚫고 들어갔다. 마치 젤리처럼 출렁거리는 투명한 막을 통과하듯. 봐! 하지만 바로 그때 방 안에 조명이 탁 켜졌다. 어디선가 흘러나오는 익숙한 목소리. 실험 47, 감정 공명률 89%, 성공입니다. 익숙한 목소리. 엄마, 나는 얼어붙었다. 실험. 벽 안쪽으로 손을 뻗은 채 나는 어릴 적 듣던 엄마의 목소리를 떠올렸다. 따뜻하고 부드럽던 그 말투. 하지만 지금의 목소리는 기계음처럼 딱했다. 감정이 없었다. 실험. 민재는 수첩을 펼쳐 무언가를 찾기 시작했다. 그리고 외쳤다. 형, 수진의 메모 중에 이런 게 있었어. 비상이고 기억 분리 실험실. 감정 공명으로 대상과 연결됨. 나 말고 다른 누군가 돌아왔어. 그래서 수진이 사고 난 것도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어.
누가 그녀를 이 방으로 끌어들였고 그녀의 감정을 실험한 거야. 그 순간 투명한 벽 너머에서 문 하나가 떠올랐다. 그리고 문 안쪽에는 수진의 모습이 반쯤 흐릿하게 나타나 있었다. 그녀는 손을 뻗고 있었다. 입술이 움직이지만 소리는 들리지 않았다. 도와줘? 나는 더는 망설이지 않았다. 한 손엔 목걸이, 한 손엔 바미를 안고 나는 벽 안으로 걸어 들어갔다. 벽을 통과하자 갑자기 모든 것이 바뀌었다. 빛이 없었다. 단 하나, 수진이 서 있던 그 공간만이 어슴푸레하게 빛나고 있었다. 그녀는 울고 있었다. 수진, 오빠, 여긴 진짜가 아니야. 모두가 거짓 속에 살아가고 있어. 난 죽은 게 아니야. 나의 기억만 여기 있어. 나는 그녀에게 다가갔다. 하지만 손이 닿지 않았다. 마치 두 개의 시간대가 겹쳐진 듯한 느낌. 그날 사고 누가 일부러 날 그 길로 유도했어. 그리고 그 후 정신은 여기 갇혔고 몸은 그녀는 말을 멈췄다. 그리고 내 어깨 너머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얼굴이 공포로 굳어졌다. 도망쳐 오빠. 그가 여기 있어. 나는 뒤를 돌아봤다. 어둠 속에서 두 개의 새빨간 눈동자가 떠올랐다. 그리고 익숙한 실루엣. 수진의 자리는 내 것이다. 그것은 나와 똑같은 얼굴을 한 나였다. 하지만 눈빛은 텅 비고 웃고 있었다. 형? 민재의 목소리가 멀리서 들려왔다. 동시에 바미가 크게 짖었다. 파열음처럼 울리는 짖음에 붉은 눈동자가 움찔했다. 그 순간 나는 수진의 목걸이를 높이 들어 올렸다. 그 안에서 희미한 빛이 퍼져나왔다. 그 가짜 나는 뒤로 물러나며 사라졌고 공간 전체가 흔들리기 시작했다. 마치 무너지는 꿈처럼. 다시 눈을 떴을 땐 병원 복도였다. 시간은 흘러간 듯 창밖엔 새벽 햇살이 들고 있었다. 민재와 바미는 곁에 있었고 내 손엔 아직도 수진의 목걸이가 쥐어져 있었다. 그러나 수진은 없었다. 다만 목도 끝 어딘가에서 들리는 작은 속삭임. 계속해줘. 아직 다 끝난 게 아니야. 나는 여전히 그 복도에 서 있었다. 차가운 공기, 멀리서 들려오는 기계음, 그리고 수진의 속삭임. 계속해줘. 아직 다 끝난 게 아니야. 그 목소리는 마치 내 마음 깊은 곳에서 울리는 것 같았다. 나는 목걸이를 움켜쥐고 복도 끝을 바라보았다. 거기엔 병원의 철문 하나가 유독 낡은 형태로 남겨져 있었다. 이라고 희미하게 적힌 금속 표지판이 흔들리고 있었다. 민재, 밤이 준비됐어? 형, 무섭긴 하지만 가야지. 이젠 돌아갈 수 없어. 밤이는 조용히 내 옆에 붙어 있었다. 그의 눈빛은 더 이상 어린 강아지의 그것이 아니었다. 어쩌면 밤이는 단순한 강아지가 아니었을지도 모른다. 나는 철문을 밀었다. 문을 여는 순간 낯선 장면이 눈앞에 펼쳐졌다. 병원의 구조가 아니었다. 마치 오래된 학교의 복도 같기도 했고 박물관 지하의 전시실 같기도 했다. 차가운 공기 속에 감정들이 겹겹이 쌓여 있는 느낌. 분노, 두려움, 슬픔. 이곳은 감정의 문을 통과한 자들만 들어올 수 있어. 누군가의 목소리가 등 뒤에서 들렸다. 나는 놀라서 돌아봤다. 그곳엔 수진이 있었다. 하지만 이번엔 흐릿한 형체가 아니었다. 분명한 모습. 똑같은 옷차림, 똑같은 눈빛. 그녀는 살아있었다. 수진, 정신이 여기 남아 있었던 게 아니야. 나 여기에 잡혀 있었던 거야. 누가 널 여기에 가둔 거야. 그녀는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벽 쪽을 가리켰다. 거기엔 수많은 사진과 문서들이 걸려 있었다. 실험 대상자 목록, 기억 실험 기록, 그리고 엄마의 서명. 이건 뭐야? 엄마는 과거에 이 병원의 연구원이었어. 그녀는 나를 실험 대상으로 등록했지. 처음엔 단순한 치료였다고 믿었지만 어느 순간 나는 감정을 나눠 가진 대상이 되었어. 무슨 소리야? 내 감정의 일부가 분리됐고 그 조각들이 이 공간을 만들었어. 그리고 그 감정들은 스스로 의지를 가지기 시작했어. 그 순간 공기가 떨렸다. 어디선가 낮은 숨소리, 비명, 그리고 속삭임이 퍼졌다. 널 대신할 존재는 많아. 감정은 영원하지 않아. 희생이 필요해. 수진의 그림자가 벽에서 일어나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녀를 집어삼킬 듯 번져나갔다. 도망쳐! 수진이 외쳤다. 하지만 나는 움직이지 않았다. 오히려 목걸이를 꺼내 그녀의 손에 쥐어주었다. 우리가 같이 나갈 거야. 그 순간 목걸이에서 빛이 퍼졌고 그림자는 뱀처럼 비명을 지르며 멀어졌다. 그런데 그 감정들, 내 슬픔과 외로움이 너무 강했어. 연구는 멈출 수 없었어. 내 슬픔으로 사람들을 실험했다고? 그 감정들은 문을 여는 열쇠였어. 시간과 기억을 연결할 수 있는 열쇠. 널 다시 되돌리기 위해서였어. 그게 날 되돌린 거라고 생각해?
수진의 눈에는 눈물이 고였다. 엄마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리고 그때 공간 전체가 흔들리기 시작했다. 공명이 깨진다. 문이 닫히려 한다. 우리는 뛰기 시작했다. 수지는 내 손을 잡았고 민재는 바미를 아는 채 달렸다. 그 낡은 철문으로 현실로 돌아가기 위해. 그리고 마지막 순간 어떤 힘이 우리를 당기듯 밀어냈다. 우리는 다시 복도에 쓰러졌다. B13이라는 분은 완전히 사라지고 병원 복도는 조용히 빛나고 있었다. 수지는 땅을 짚고 일어났다. 그녀는 숨을 고르며 나를 바라보았다. 고마워, 오빠. 돌아왔구나. 하지만 나는 알고 있었다. 아직 끝나지 않았다. 거울 앞에 서자 나는 얼어붙었다. 내 모습은 분명 나였지만 그 눈동자는 내 것이 아니었다. 어딘가 날카롭고 차가웠다. 그리고 그 입가에 어렴풋한 미소가 스며들고 있었다. 누구냐?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하지만 거울 속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저 서서히 고개를 끄덕였다. 마치 비밀을 알고 있다는 듯한 표정이었다. 이게 무슨 일이지? 나는 거울을 만지려 했지만 손이 닿지 않았다. 유리 너머 나는 손을 뻗어 나를 향해 손가락을 까닥였다. 따라와 그 목소리가 내 머릿속에서 울렸다. 갑자기 내 방의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았다. 바미는 낮게 으르렁거리며 거실 문 쪽을 응시했다. 민재가 다가와 내 어깨를 잡았다. 형, 다시는 혼자 거울 보지 마. 뭔가 잘못됐어. 하지만 수진도 엄마도 모두 뭔가 숨기고 있어. 나는 거울 앞에서 다시 한번 깊게 숨을 들이쉬고 마음을 가다듬었다. 그리고 거울 속 나가 사라진 순간 방 안에 알 수 없는 냉기가 퍼졌다. 다음 날 나는 수진의 일기장을 다시 펼쳤다. 그 안에는 더 이상 해석할 수 없는 글자들이 가득했다. 하지만 마지막 페이지에 한 문장이 또렷하게 적혀 있었다. 진실은 비웃음 속에 숨어 있다. 나는 그 의미를 곱씹으며 문득 생각했다. 비웃는 얼굴은 어쩌면 내 안에 숨겨진 또 다른 나일지도 모른다고. 엥. 그날 저녁 집 앞에 낯선 사람이 나타났다. 그는 검은 코트를 입고 있었고 얼굴은 모자로 가려져 있었다. 민재와 나는 조심스럽게 그를 지켜보았다. 당신은 누구죠? 내가 물었다. 그는 천천히 웃으며 말했다. 나는 그날의 목격자다. 그리고 너희가 찾고 있는 퍼즐의 조각. 그 낯선 남자는 조심스럽게 주머니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다. 상자 안에는 오래된 필름과 편지가 들어 있었다. 편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진실은 한 방향에만 있지 않다. 감정의 문을 넘은 자들만 볼 수 있는 세계가 있다. 나는 필름을 재생했다. 화면에는 수진이 환하게 웃고 엄마가 무언가를 설명하는 장면이 담겨 있었다. 하지만 뒤이어 수진의 얼굴이 급격히 일그러지며 비명을 지르는 모습도 보였다. 이게 무슨 의미지? 민재가 물었다. 아직 알 수 없어. 하지만 분명한 건 이 모든 일이 누군가에 의해 조종되고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 순간 밖에서 으스스한 바람 소리가 들렸다. 바미는 불안한 듯 다시 한번 짖었다. 나는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나는 점점 더 깊은 미로 속으로 빠져들고 있었다. 나와 수진, 그리고 엄마 사이에 숨겨진 진실, 그리고 나를 쫓는 그 어둠의 그림자. 하지만 나는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반드시 모든 진실을 밝혀내고 수진의 영혼을 자유롭게 할 것이다. 그날 밤 나는 낯선 남자가 준 필름과 편지를 다시 한번 살폈다. 모든 조각들이 모여 하나의 퍼즐을 이루려는 순간이었다. 바미는 내 곁에서 조용히 누워 있었지만 눈은 긴장으로 반짝였다. 민재는 내 앞에 앉아 침묵을 지키고 있었다. 우리가 찾던 진실이 여기 있을지도 몰라. 내가 말했다. 수진이 겪은 일, 엄마가 숨긴 비밀, 그리고 나 자신이 모르는 내 안의 그림자. 다음 날 나는 병원의 오래된 기록 보관소를 다시 찾았다. 이번엔 엄마가 연구원으로 근무하던 시절의 자료들에 집중했다. 그곳에서 나는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다. 엄마는 사실 수진을 살리기 위한 실험을 넘어서 감정을 조종하는 기술을 개발하고 있었다는 것. 그 기술은 수진의 영혼 일부를 병원 안에 가둬버렸다. 엄마는 우리가 알던 사람이 아니었어. 병원 복도를 걷던 중 갑자기 내 휴대폰이 울렸다. 화면에는 수진이라고 적혀 있었다. 오빠, 희미한 목소리였다. 수진? 너야?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응.
내가 너에게 마지막으로 남길 말이 있어. 수진의 목소리는 점점 더 선명해졌고 그와 동시에 내 안에 있던 비웃는 얼굴이 거울에서 사라지는 듯했다. 엄마의 연구가 나를 이곳에 가둔 이유는 내가 가진 감정의 힘 때문이야. 그 힘은 치유도 파괴도 할 수 있어.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해? 내가 너를 이끌었던 건 네가 내 조각을 모아 완전한 나를 되살리기 위해서야. 하지만 조심해. 엄마의 연구가 아직 끝나지 않았어. 그 순간 병원 전체가 흔들리기 시작했다. 구조물이 무너지고 어두운 기운이 퍼졌다. 나는 바미와 민재를 이끌고 달렸다. 마지막 퍼즐 조각을 찾아야 했다. 그리고 마침내 병원 지하 깊숙한 곳에서 반짝이는 작은 상자를 발견했다. 상자 안에는 수진이 남긴 편지가 있었다. 사랑하는 오빠, 이 모든 것은 사랑과 희생의 이야기야. 내가 너에게 남긴 감정을 받아줘. 그 힘으로 우리 가족을 지켜줘. 나는 목걸이를 꺼내 그 안에 있던 조각과 합쳤다. 순간 따뜻한 빛이 방을 채웠고 수진의 모습이 눈앞에 나타났다. 고마워 오빠. 이제 난 자유야. 그녀가 사라진 후 병원은 조용해졌다. 모든 어둠과 고통이 씻겨 내려간 듯했다. 나는 바미를 꼭 안으며 속삭였다. 우리 이제 진짜 시작이야.